우리 박헌영 동지 왔는데 지금 하는 분야는 어디냐면은 가족, 국가, 사유재산의 기원인데 그 중에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국가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국가가 영원한 게 아니라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생겨난 거고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도 사유재산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소멸할 수 있다는 거고 계급 관계, 지배계급과 피지배의 관계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고 바로 가족도 생겨난 거고 역사적인 거 가족 관계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가족이 색가족으로 됐고 이 자본주의적인 가족 제도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없던 것이 생겨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제도가 변화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예, 하는 부분이. 박건영 동지가 왔는데 박건영 동지가 오늘 좀 많이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단원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자식들은 어머니를 알 수 있어도 아버지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자식들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족생활을 하였다. 이 경우 촌락은 정규생활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매우 가까운 혈족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첫 번째 혼인제도는 세대별 분홍이다. 즉 모계를 중심으로 세대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성교 및 혼인이 금지되었다. 첫 번째, 아버지는 구분할 수 없지만 어머니는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머니 세대와 자식 세대가 구분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에 그 성관계나 혼인이 금지했다는 거예요. 세대 간에. 그러니까 비슷한 연령끼리는 어떤 그 성적인 관계죠. 이런 관계들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세대 간,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 이거는 금지했다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자, 우리 딴 사람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박건영 동지 한 번 더 이거를. 이로써 자식 세대,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등 세대별 집단은 각각 성적 조섭이 분리되었으며 이는 조상으로서 연장자에 대한 권위와 존경으로 연결되었다. 하지만 각 세대별로 배우자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혼인의 의식도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즉 세대별 분호는 혼인제도 내나일 뿐이었다. 다만 모건에 따르면 여성은 복수의 남성과 관계되었지만 제1의 남성이 있었으며 남성 역시 제1의 여성이 있었다. 네, 그래서 동물과 다른 거는 동물은 보면은 아들이 강아지 지금 키우면 그래요. 그 동물이 보면 어릴 때는 아빠 개한테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크면은 아빠 개하고 싸워서 아빠를 이겨먹어요. 서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 관계에서는 힘으로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머니를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머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더라도 조상에 대한 존경이죠. 권위. 자,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고동생명. 그래서 원숭이죠. 원숭이 같은 경우도 군집의 지도자가 반드시 힘이 센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은 어머니, 엄마죠? 할머니, 이런 데서 모계 지도자가 됐다는 거고. 그래서 세대별 군연이라는 거는 비슷한 연령들끼리 어떤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인제도의 맹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동물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서열이 있죠. 서열인 것처럼 원숭이도 마찬가지인데 복수의 관계를 맺었지만 제1의 남성과 제1의 여성은 있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 관계에서도 여전히 어머니가 다수의 형제 자매를 양육하였다. 따라서 자매를 탐하는 수컷이 방조됨으로써 형제 자매 간의 성교가 금지되었다. 나아가 혈족 차원에서 같은 세대 간의 성교가 금지되면서近亲상간의 금지는 다른 세대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에서도 금지되었다. 결국 수컷은 전체 혈족에서 성적 상대방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혈족에서 성적 상대방을 얻었다. 혈족에서 성장한 성인 남성은 자신에게 소유가 허용된 사냥 도구,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무장 도구를 지닌 채 방조되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근친상 간의 그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에 금지됐고, 두 번째는 같은 형제 자매죠. 같은 어머니의 형제 자매가 금지됐고, 세 번째는 사촌, 육촌이죠. 사촌, 육촌 간에가 금지됐고, 나중에는 가까운 그 근친 사이에죠. 가까운 근친 사이에는 모두 다가 금지되면서, 그러면은 혼인을 하려면, 자식을 낳으려면 먼 쪽이죠. 결국은 다른 마을 사람이겠죠. 다른 가족이죠. 그래서 출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출가는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 수컷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다음 아니 저기 박건희 동지가 읽으세요. 남성이 배출된 이유는 여성보다 남성이 근친상간의 유혹에 취약하였으며 실제로 근친상간을 할 수 있는 육체적 힘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모계사회이므로 권력과 재산을 딸에게 양도해 여성 지배체제를 유지해야 하므로 강력한 경쟁자인 남성 형제들을 혈투기에서 배출하였다. 초기에는 성인 남성이 동물처럼 무작정 공동체를 떠났지만 무장한 성인 남성은 하나의 재산이었으므로 외부에서 장가를 온 아버지의 혈족으로 장가를 가게 되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래서 시족 박씨, 성씨끼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족연합이 됐죠. 박씨, 그죠? 박씨 가족, 이씨 가족 이런 식의 겹사돈을 맺었다는 거예요. 겹사돈. 왜 그러냐면은 인구 노동력이죠. 사람이 그 노동력이란 말이야, 노동력. 그래서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라 동맹을 맺은 옆 부족한테 갔겠죠? 동맹을 맺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는데 전혀 엉뚱한 놈한테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동맹 부족. 결국 이게 뭐야? 결혼 동맹이죠? 결혼 동맹으로 이 씨와 김 씨가 연합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게 시종연합체가 되겠죠? 시종연합체가 형성이 된다.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남성들이 처가살이를 연결고리로 하여 혈족 간의 인격관계가 형성되어 혈족들은 연합하게 되었다. 주변의 혈족들이 혼인관계를 맺을 경우 공동체의 연합이 형성되어 상호 간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외부의 침입에 공동 대처하며 대구며 공동 작업이 가능하였다. 즉 두 집단끼리 겹사돈이 되는 방식으로 분혼이 성립되었다. 물론 모건이 지적하는 것처럼 두 개의 혈족이 특별한 성적인 사키키 축제를 통해 동일한 세대 사이의 무차별적인 선택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점차 특정 배우자를 중심으로 하는 혼인 및 가족제도로 발전하였으며 세대 간의 성적 교섭을 허용하는 다처다부제는 구체적인 제도로서 점차 약화되었다. 그래서 이신의 처녀들과 박신의 총각들이 있죠. 근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우리가 원시자를 생각해봐. 되게 멀리 떨어져 있고 마음대로 교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들의 교제를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야? 쉽게 말하면 탑돌이를 하는 거죠. 단오날 축제를 해가지고 한 곳에 이제 이씨 처녀들과 박씨 총각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해서 이제 서로 눈이 맞는 사람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식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돼서 짝짓기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 짝짓기 축제는 자식만을 얻기 위해서 일회성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그 특정한 배우자와 계속적인 성적 관계와 가족 관계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특정 배우자를 중심으로 하는 혼인 및 가족 제도가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의 사회와 이걸 다 박건영 동지 오기 전에 많이 한 건데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박건영 동지. 자, 이거 박건영 동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처가살이를 연결고리로 하여 대우혼이 정착된 모계사회 후반에 목축과 농경이 자리 잡으면서 남성들은 더 이상
생계수단으로서 수렵을 하지 않았다. 남성들은 평상시에 가족과 함께 목축과 농경을 하게 되었다. 목축과 농경은 공동체 전체의 도움이 필요한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가족 형태로 운영되었다. 임신, 출산,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 대신 아버지와 형제 등 남성들이 농경과 목축에 주력하였다. 그래서 사고를 치는 남자들을 장가를 보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자들이 처가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보계사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농경과 목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장가 갈 때는 사냥 도구를 가지고 가서 이제 사냥을 했는데 농경과 목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들은 임신, 출산, 그죠? 이걸 하죠. 애를 한 명만 낳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때는 피임이 없었기 때문에 애가 생기면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년생 아니면 2, 3년생 애도 막 서너 명 많으면 대여섯 명, 10명까지도 우리 어른들 낳는데 거의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이게 가임기 여성들은 대부분의 집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쓰는 일을 농경, 목축은 남성들이 하고 여성들은 기껏 해봐야 목축이나 농경을 한다봤자 그래서 닭을 키운다든지 마당에 텃밭을 한다든지 이 정도지 멀리 나가가지고 양을 키운다든지 그죠? 멀리 논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 이런 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대규모 목축과 농경을 담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자, 여기 읽어봅시다. 수렵 시기에 사냥 도구가 남자들이 소유였다면 농경과 목축 시기에서 농기구, 가축, 가사노예가 아닌 생산노예 역시 남자들이 소유였다. 살림살이와 가재 도구는 여성들이 소유였다. 이 시기에는 연년자의 권위가 인정되었으므로 아버지가 남성 형제의 재산을 어머니가 여성 자매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즉 분업에 따라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들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대우원에서는 모계와 부계가 모두 확인되었으므로 부모가 사망할 경우 누가 재산을 상속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남자들이 농경과 목축했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이 남자들의 소유였다는 거죠. 아빠하고 아들들이 갔다는 거죠. 살림살이는 여성들이죠. 집안일은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에서 결국은 이제 부모가 사망할 때 재산을 누가 상속하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이제 과거에는 재산이라는 게 별로 없고 사냥도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대규모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자리에 앉고 우리 한계남 동조를 봅시다. 앞에 한 건 다 전에 했던 거예요, 지금. 여전히 모계 사회이므로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여성들의 재산은 그대로 모계 혈족의 소유가 되었지만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가 문제되었다. 아버지는 장가 올 때 사냥 도구랑 무장, 농기구 등은 아버지가 총각 시절에 아버지 혈족으로부터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자신의 장자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 성인이 되어도 모계사회에 남도록 한다. 자신의 후계자라는 것을 공식화하기 위해 아버지는 어머니의 성이 아닌 자신의 성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그래서 이 모계사회는 어떤 사람이 아버지는 자 여기 봐봐 이제 박씨마을이야. 박씨마을의 모계사회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 장가 오는 거죠. 아버지는 이씨야. 그죠? 이씨가 장가를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땅, 그죠? 엄청난 재산이 생긴 거죠? 이 재산이 생긴 거야. 그래서 원칙대로 하게 되면은 이게 박 씨가 모계사회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농경과 목축을 했겠죠? 근데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아들을 결혼해야 되는데 기존처럼 만약에 박씨 집 아들을 이씨 마을로 장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아들이 억울하겠죠? 아버지하고 같이 지금까지 그 농사지은 그 농경과 목축의 모든 재산을 놓고, 다른 말로 장가를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되게 억울하고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들하고 같이 해왔던 이거를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고 싶겠죠? 그래서, 아들을 붙잡고 딸을 내보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장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시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야, 이제부터는 아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딸이 나가. 그리고 이 아들은 나의 재산을 물려받았어. 내가 여기 박씨마을로 이사 왔지만 내 성은 이씨잖아.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나의 후계자니까 오늘부터 이씨라고 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신의 후계자라는 걸 공식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성을 따.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따른 것도 단순히 생긴 게 아니라 바로 이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넘어가면서 재산의 문제라는 거예요. 재산 관리. 자, 그 다음 박근영 동지요. 아버지가 관리하는 재산이 가축, 인연, 농산물 등 어머니의 재산보다 범위가 커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졌다.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혈족 내에서 혈족의 공동 경작지 이외에도 가족의 경작지를 인정하였다. 이 경작지는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아들이 상속받아야 한다. 처음에는 장자만이 아버지의 후계자였지만 점차 아들 전부가 약 10간씩의 상속을 받았다. 특히 아들들은 모계 혈족 내에서 도계혼의 대상으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모계 혈족 내에 그대로 남도록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땅을 만평을 갖다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해왔는데, 그 아들이 다른 마을로 가면 땅을 못 갖고 가죠. 놓고 가야 되죠. 억울하죠. 그래서 아들한테 줬다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장자한테 줬지만 아들이 셋이죠. 그럼 가만히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장자는 아버지를 모시는 대신에 10,000평 중에 5,000평을 되게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옆에 조그맣게 집 하나 조그맣게, 작은 채 하나씩 주고 하나씩 나눠줬다는 거야. 그죠? 이래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장남이 더 많이 재산을 물려받았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야. 왜냐면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재산을 나눠준 거야. 지금은 그런 법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법적으로 1.5배를 더 가져갔어요. 지금 안 그래요? 지금은 다 평등해요. 법이 바뀌었어, 민법이. 옛날에는 민법이, 심지어 옛날에는 여성들은 상속권도 없었어. 왜 이런 것 때문에, 땅은 남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 상속권이 생기고, 장남과 차남에 대한 차별도 없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방출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박근영 동지가 또 읽어봅시다. 내가 읽을까요? 그래? 이거. 결국 남성들이 농민과 목축의 주요 담당자가 되고 재산의 상속자가 되면서 근친상간의 방지와 부계 상속의 유지를 위해 이제는 아들 대신 딸들이 방출되었다. 딸들은 어머니 살림살이 일부를 배분받았다. 아버지는 딸들의 노동력과 상속 재산을 남에게 주기 아깝기 때문에 아버지 출신의 혈족으로 딸들을 시집 보냈다. 근친상간의 금지가 부모 양쪽의 혈족 간으로 확대되면서 딸들은 아버지의 혈족이 아닌, 즉 부모 혈족이 아닌 제3의 혈족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딸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의 혈족 즉 성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도계혼을 하는 순간 아버지의 혈족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런 자세가 지금도 딸들이 결혼할 때 가져가는 혼수나 지참금입니다. 또한 딸들이 시집가면 족보에서 방출되는 출가 외인 제도이다. 이게 딱 맞죠. 너무나 현실에 다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갈라놓아야 되는데 전에는 그 아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딸을 보냈다는 거죠. 부계상속 때문에. 그리고 딸이 이제 엄마랑 같이 집안에서 살림을 했겠죠. 딸을 시집 보내는데 딸도 억울하겠죠. 내가 엄마랑 살림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도 딸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혼수라는 거예요. 혼수, 가재도구 이런 거를 딸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식들을 결혼을 시킬 때 이게 노동력이기 때문에 아버지 혈족으로 보내서 이 씨와 박 씨, 처음에